여러분, 귀신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전설이 아닙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 귀신과 악령은 정치와 권력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대 신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자 국가 통치의 수단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일본의 주술, 일본의 악령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화, 역사, 문화 컨텐츠 등 다양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기 587년, 일본 서기에는 기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야마토 조정의 제사관 나카토미노 카츠미가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고 주문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형은 일본어로 히토가타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상징하는 주술의 매개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형에 머리카락, 손톱, 혈흔을 붙이면 그 인형이 곧 그 사람의 분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인형에 가한 해악은 대상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여겼죠. 이런 분신 동일시의 원리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무속에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 고대의 기록은 귀신과 정치가 얽힌 사례로 가득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텐무천왕 시대에 태자가 꿈에서 큰 뱀을 보고 놀란 나머지 병이 들었고 끝내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과 죽음을 귀물, 원혼의 징벌로 이해했었죠. 이런 믿음은 곧 정치적 장치가 사용됩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갑작스레 죽으면 그 원인을 정치적 반대파나 버려진 인물의 원혼 탓으로 돌릴 수 있었고, 이를 진혼의례로 달래며 현 정권의 권위와 질서를 재확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헤이안 시대로 들어서면 귀신 정치는 더 체계적이 됩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정치 싸움에서 밀려 규슈 다자 이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 수도에서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며 미치자네의 정적들이 잇따라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미치자네의 원혼 때문이라고 믿었죠. 결국 조정은 그를 텐진이라는 신으로 모시고 매년 고료해라는 국가제사를 지냅니다. 반대파를 귀신으로 만들고 다시 신으로 격상해 권력을 안정시키는 정치술이 완성된 것이죠. 이 귀신 정치의 원리는 20세기 조선, 대한제국에서도 반복됩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천황 숭배와 일본 신도를 주입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신령과 역대 천황을 모시는 곳이었지만 조선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해체하고 일본식 세계관을 주입하는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매일신보 등 1930년대 발간된 신문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벌어진 황국 신민화의 일환으로 신사참배, 창씨개명, 국민의례화, 가미다나 설치, 공성요배 등을 강제했다는 기사가 다수 확인됩니다. 실제로 1945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1141개의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사 건립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민족 사상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재편하는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신령은 시대와 장소를 바꿔도 여전히 정치의 무기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일본의 귀신 정치, 헤이안기의 고려 신앙, 그리고 근대의 신사 정치까지 귀신과 악령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수많은 귀신 전설과 의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살아 움직이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권력과 두려움, 그리고 통제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귀신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은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귀신과 악령의 개념은 살아남아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2차 대전 시기의 일본에서 귀신은 국가주의와 결합했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군인들을 영령이라 부르며 그들의 혼이 국가를 지킨다고 선전했습니다.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는 바로 이 영령을 모신 곳으로 참배는 애국심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1942년 5월 5일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령은 하늘에서 황국을 지키며 배신자를 꾸짖는다. 이 표현은 귀신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매개체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사회에는 상실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밤마다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혼령을 기다렸고 영매와 강신술이 성행했습니다. 신문에는 유령이 나타난다는 기사들이 잇따랐고 심령사진과 강신 모임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전쟁 전의 귀신이 국가를 지키는 영령이었다면 전쟁 후의 귀신은 개인적 슬픔과 미해결의 감정을 담은 존재로 변화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 영화와 TV 드라마는 괴담붐을 일으켰습니다. 카이단, 즉 괴담 영화인 사다코, 나 요스야 괴담 같은 전통 소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시기 귀신은 전쟁의 상처를 은유하거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 불안을 투영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적 공포뿐 아니라 현대인의 불안과 고립을 귀신 이야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구치사케 온나 같은 도시괴담이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학교와 골목길에서 퍼진 이런 괴담은 미디어와 구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분신사바, 붉은방 같은 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귀신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정치 도구가 아니라 또래 문화와 오락의 일부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전후의 일본 귀신관념은 국가주의의 영령에서 개인적 상실의 혼령으로 그리고 대중문화와 놀이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한다는 본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이든 사회적 규범이든 혹은 단순한 호기심이든 말이죠. 전쟁이 끝났지만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름과 얼굴로 우리 곁에 나타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은 황폐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불타버린 도시는 밤이면 암흑이었고 폐허 속에서 유령 이야기가 번져갔습니다. 이 시기 귀신은 정치 선전의 도구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패전, 빈곤, 가족 상실의 고통이 원한령이라는 전통적 개념과 결합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의 공포 문화는 TV와 영화를 통해 대중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3년의 드라마 이나즈마가의 유령, 그리고 1977년 영화 하우스입니다. 이 시기 일본 귀신의 특징은 전통의 현대화였습니다. 흰 소복, 긴 머리, 창백한 얼굴의 여성 귀신 형상은 에도시대 괴담의 유산이지만 도시 아파트, 고속도로, 지하철역이라는 현대적 배경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도시괴담이 폭발적으로 퍼진 시기입니다. 전화부스, 학교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일상 공간이 귀신 서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쿠치사케 온나, 진맨켄, 테케테케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 집단의 입소문과 인쇄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오컬트 잡지와 코와이 하나시 시리즈가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귀신 문화는 인터넷 괴담과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채널과 니코니코 동화는
귀신 이야기를 짧게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예가 하치샤쿠 사마나 히사루키입니다. 또한 공포게임 영, 사이렌 시리즈는 전통적인 무녀, 신사, 제이 등을 게임 서사 속에 녹여 젊은 세대에게 귀신 이야기를 체험형 콘텐츠로 전달했습니다. 과거의 귀신이 절에서, 무덤에서, 산속에서만 나타났다면 현대의 귀신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도, 게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국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귀신 이야기가 한국에서 유난히 널리 퍼진 데에는 분명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부는 신사 건립과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신사에서는 천조 대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일본 신들을 모셨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신령관념과 의례가 강제로 주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사 참배 의무는 일본의 귀신 신령 개념을 생활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사회에는 일본 영화, 소설, 만화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비공식 해적판 만화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일본식 귀신 이미지가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괴담극인 카이단과 링의 영상이 불법 유통되며 긴 생머리 흰옷 귀신 이미지가 한국 공포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는 군사정권 하의 사회였기에 검열과 억압이 심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 비판이 불가능하던 시절, 대중은 은유적 간접적 공포 서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정치와 무관하게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스릴이었고, 그 틈으로 일본의 오컬트 괴담 형식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 학교에서는 분신사바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코쿠리상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빨간 구두 귀신 이야기 역시 일본의 아카이 쿠스노 온나노코 전설과 닮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유튜브를 통해 일본 귀신 괴담이 더욱 빠르게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다코, 하치샤쿠 사마, 쿠치사케 온나 등은 한국에서 공포 웹툰, 유튜브 콘텐츠로 재창조되었고, 오히려 한국 내 10대에게 일본보다 더 익숙한 괴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강제, 문화적 호기심,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연결망, 이 세 가지가 일본의 귀신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한국의 학교, 골목, 그리고 스마트폰 속으로 스며든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의뢰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그리고 한국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전 방식이 디지털화되었고 의뢰는 간소화되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괴담과 주술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 억눌린 욕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이 이 문화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괴담과 주술은 국경을 넘고 시대를 건넙니다. 그 뿌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매혹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날은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타국의 문화나 예술 컨텐츠를 즐기고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재생산하는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 속에서 민족적, 국가적 우열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할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유의 태양신인 천재 환웅을 잊어버리고 그 자손인 단군을 모른 채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컬트에 대한 올바른 향유 방법과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주술 중 조금 특별하고 전문적인 것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